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이 시작이 됐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빅뱅 직후에 10의 마이너스 뭐 한 36승에서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에 급행장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물론 지금 시간은 뭐 시간이나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팽창을 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을 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죠.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이 뭐냐면은 람다 CDM,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코스모로지컬 모델이라는 얘기죠. 람다라는 건 우주상수, 즉 암흑 에너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DM은 콜드 다크 매터인데, 이게 왜 콜드가 들어가고 왜 암흑 물질에 콜드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이 후반부에 좀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90년대 후반 이래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이론이죠. 이게 너무나 잘 들어맞고 이 우주상수와 이 암흑물질의 바탕을 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여기서 약간 뭐 반론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문제도 약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와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죠. 5등분이면 5%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이제 바탕을 둔 그런 모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CDM의 그 뭐 에너지건 암흑 에너지는 빼놓고 암흑 물질이건 보통 물질이건 그게 왜 생겼는지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주 공간 자체에 그 스케일러 장, 스칼라장이죠. 그 장들의 이제 요동치는 그런 그 장이 있었는데, 그럼 방향도 없고 그냥 순전히 양만 있는 에너지죠. 그것이 낮은 상태로 떨어져 갖고 물질로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변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재래공학하고 비슷합니다. 금속을 갖다가 형틀에다 붓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됐다 녹는 온도 혹은 굳는 온도에서 응고 온도에서 시간이 이렇게 기다렸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보통 금속 같은 거. 가령해서 이제 굴이다 그러면은 83도에서 쭉 머무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금속광에서 아주 흔한 얘기인데, 쭉 부게 되면은 훅 떨어집니다. 금형이 차가워갖고.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그럼 금형이 다 굳은 다음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갖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걸 우리 과냉이라고 합니다. 슈퍼쿨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주에서도. 그래서 뭐냐면은 쿵 떨어졌는데,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그 힘, 운동 에너지죠. 그게 우주를 팽창시키는 어떤 요인이 됐고, 물질은 어떻게 생겼느냐. 쿵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쿵 떨어진 다음에 출렁출렁한 겁니다. 그럼 낮은 에너지를 갖다 다시 높은 데로 갖다 이걸 반복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그게 물질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렁출렁. 이게 이제 슬로우 롤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리히팅, 재가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게 살살 되면서 그게 물질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리히팅, 재가열이라는 현상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 에너지는, 그 에너지 차로 이제 물질이 생겼다. 물질이 생겼지만 그 물질은 질량이 하나도 없는 물질입니다.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물질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빛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대론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빛은 우리 질량이 없잖아요. 근데 EMC 제곱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그러면 그 상대론적인 거죠. 그렇다고 빛이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론적인
입자였다. 처음에 이렇게 제갈로 생긴 물질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온도가 아주 극고온의 고밀도의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광자가 되고 광자가 물질이 되고 이게 균형을 이뤘던 겁니다. 평행을 이뤄서 열적 평형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오늘날에는 이제 이 반대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광자 둘이 모여서 물질이 되지는 않죠. 응? 반물질이 충돌해서 양자는 되지만은 양자 두 개가 합쳐져 꽝 충돌해서 광자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게 양방향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쌍소멸, 쌍생성이 일어나지 않고 물질이 생기는데 그때 CP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성 깨짐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뭐냐면은 반물질이 싹 소멸돼서 없어지고 물질하고 전자건 쿼크건 뭐건 싹 없어지고 10대 1 정도로 물질이 더 많았던 겁니다. 10대 1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가 바로 10대 1이 아니라 10억 분의 1이죠. 10억 분의 1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 물질의 입자수하고 빛의 입자수는 빛의 입자수가 10억 배가 더 많은 겁니다. 알게니 수가 10억 배가 많고 물질 입자의 총수는 10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승초, 그러니까 1조 분의 1초죠. 1조 분의 1초, 빅뱅 후 1조 분의 1초 때 힉스 그 메커니즘이 생긴 겁니다. 힉스 메커니즘이. 이게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힉스하고 벨기에 사람 앵글베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갖고 받았는데 이거 뭐냐면 질량이 없었는데 힉스 장, 스케일러 장입니다. 스칼라 장입니다. 이 장에서 끈적끈적하게 붙는 놈은 질량이 많아지고 여기에 거의 어기적거리지 않는 놈은 질량이 있고 빛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쿼크 같은 걸 굉장히 끈적거리 이 장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이동하는데. 그래서 질량이. 다시 말해서 1조 분의 1초 후에 질량이 생긴 겁니다. 물질의 질량이. 그래서 그 전에는 빛과 같이 그런 상대론적인 물질 입자가 다 그런 상태니까 이제 비로소 질량이 생긴 겁니다. 언제? 10의 마이너스 12초 후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유럽 선에서 이거 발견했잖아요. 그죠? 이 예상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생각. 다만, 그 값이 얼마야, 그 에너지 값이 얼마, 그거는 이제 찾느라고 좀 킹킹대고 오래 걸렸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실험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 표준명에 의해. 그 질량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표준명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물질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양성자, 중성자였죠, 원자 핵이.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질량 계산을 할 적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요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바리온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리온 물질. 중입자, 이렇게 부르죠. 중입자. 그래서 중입자, 광입자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바리온 이렇게 좋습니다. 바리온 입자인데 바리온 입자는 기본적으로 코크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코크가 2개건 3개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입자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질량을 가진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퀄 바리온 입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전자는 사실이 있는데 묵살해 버립니다. 워낙 질량이 작기 때문에. 보통 물질이다 하면 우리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전부 바리온 물질이다. 왜냐하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리온 입자에는 코크가 2개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생활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표준 모형에 나오는 이제 입자들인데 실제로 여기 17개 입자들이 나오지만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는 이제 요 4개에 불과한 거죠. 코크 2개하고 다운하고 전자하고 요 중성미자. 근데 중성미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건 아닌데 방사선 붕괴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아니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쳐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 입자가 우리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고, 이것들은 지금 왜 있는지 모릅니다. 있는데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 가속기나 이런 데서 왜 있는지 모르는 1세대, 2세대. 자, 우리가 요 4개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요 물질들이 뭐냐면 요걸 묶어주는 물질, 입자입니다. 묶어주는 입자들. 이걸 이제 게이지 입자라고 그러고, 이걸 페르미온 입자라고 하죠. 게이지 입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망에서 발견된 히그스 입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바리온 입자가 우주에 이제 생겼고, 그 쌍첨열 생성이 이제 끝났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그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차례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프랑크 시대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0초 빅뱅 후 그 공이 43개인데, 이거는 이제 물리학의 지금 법칙이 한계 밖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일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양력, 자연의 4가지 힘인데, 중력을 뺀 나머지 3개 힘, 핵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게 다 합쳐진 그 힘인데, 이거는 이론은 있지만은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관측을.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려면 우리 계산에 의하면 태양계만한 입자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태양계만 입자가 섞여 거기서 빵 그만한 에너지가 나와야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론은 있지만은 뭐 아직 증명이나 뭐 이런 게 좀 뭐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단계죠. 그래서 이런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있었고, 급팽창 후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비교적 잘 확립이 된 그런 기간입니다. 뭐로? 관찰로 입증이 되는 기간입니다. 1조분의 1초부터 빅뱅이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빅뱅이 1조분의 1초부터는 우리가 비교적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쿼크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대략 봐서 1조에서 100만 분의 10만 분의 1초 사이에 저거죠. 이때는 뭐냐면 쿼크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쿼크의 시대냐면은 쿼크들이 이제 나티던 시대라는 얘기죠. 얘기했는데, 쿼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쿼크도 독립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어떤 입자도 독립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적으로 저거되고, 이 쿼크가 중성자로 이렇게 묶이는 과정은 그 안에 이제 불론이라는 입자가 막 도는데, 정말 까무러질 정도로 도는데,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쿼크의 중성자의 무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너무 고온이었기 때문에 그 쿼크하고 불론이 짬뽕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완전 수부가 됐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쿼크 불론 플라즈마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졌는데, 이거는 실험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어디서? 아까 그 유럽의 선에서 입증을 한 겁니다. 때려갖고 이런 숲을 만든 겁니다. 쿼크 불론 저걸 만든 겁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 쿼크들하고 불론을 깨버려갖고 만든 겁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가시화한 건데, 여기는 요게 이제 쿼크 시대입니다. 여기 이제 유럽에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27km 입자 가속기인데, 여기에 한 번 쏘는데 약 1000억 개의 양성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 검출기가 4군데 있는데, 한 군데에 딱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한 번 때리는데, 요 검출기마다 물질의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계가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크고, 기계가 이제 이 입자 가속기죠. 초당 7억 번 출혈하는데, 한 번 충돌에 검출할 수 있는 입자가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됩니다. 이 많은 입자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걸 갖다가 1초 한 번 충돌하는데 요 몇 개 입자를 하면 궤적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가 600테라바이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데이터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한 군데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약 한 30개국에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선별해갖고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는 겁니다. 보고서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어느 정도의 저거냐면은 1조 분의 1의 자기 모멘트를 이게 정확히 이 실험으로 검증한 이런 기계입니다. 엄청난 기계입니다.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은 지구 지름에서 100분의 1 미리 오차로 정확도로 이렇게 이 정확한 실험입니다. 그만큼 정확도로 예측을 한 실험이고, 그러니까 이거로 과학의 역사상에서 최고로 정밀한 그 기계고, 그만큼 확실한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1조 분의 1초까지 빅뱅 후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후 10만 분의 1에서 1초 사이, 이때는 이제 강입자의 시대입니다. 강입자의 시대라는 건 아까 코크와 글론이 짬뽕이 된 상태가 아니고 플라즈마가 아닌 상태고, 그때는 이제 비로소 뭉친 겁니다. 뭉쳐서 뭐가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중성자,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그 코크, 반 코크가 이제 쌍소멸을 해갖고 코크가 남은 거죠. 반 코크는 이제 사라지고 15분의 1만의 코크만 이제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때 중성자, 양성자, 요 기간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 원자핵을 비교를 하면 중성자가 한 1000분의 1쯤 무겁습니다. 양성자에 비해서. 무겁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변환이 되고 양성자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요 짧은 시간에 처음에는 중성자에 대해 양성자의 비율이 약 2대1이었는데 7대1로 변한 겁니다. 6대1, 7대1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7, 양성자가 1 비율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됐고, 약 1초, 빅뱅 후 1초 사이에는 이제 6대1인데 나중에 이제 10대1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중성미자가 다른 거하고 반응한 수프를 안 만들고 따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성미자, 백그라운드죠. 요걸 탐지하면 엄청날 겁니다. 요걸 탐지하면 1초, 빅뱅 후 1초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빅뱅 후 상황을 직접 관찰하는 거는 빅뱅 후 38년 후에 빛을 분석해서 알잖아요. CND, 우주 배경 목사를. 근데 코스믹 뉴트리노 백그라운드, 중성미자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빅뱅 후 1초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다는 거는 정말 극히 힘든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몸에 이 순간에 1초에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막 뚫고 다닙니다. 근데 중성미자는 일반 물질하고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암흑물질처럼 그렇게 아주 반응은 안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무려 똑딱할 100조 개의 이 중성미자가 우리 뚫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뚫고 저 지구 밑바닥으로 해서 쭉 막 뚫고 나가는데, 이걸 이 어마어마한 기계를 써서 남극에 지하에 이게 1kg 수영장 100만 개인가요? 수영장 100만 개의 물을 담는 이 얼음 덩어리에서 검출을 몇 개를 하냐면은 매일 275개를 검출합니다. 100조 개 중에서 275개를 검출을 합니다. 근데 아까 중성미자 백그라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감감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그 기술적인 문제지, 그건 이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중성미자 이거를 이렇게 미약한 검출하기 힘든 이거를 검출한다면 1초 후의 상황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초에서 10초 사이에는 렙톤의 시대입니다. 렙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자입니다. 전자. 아까 원자핵을 이루는 중성자, 양성자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전자의 시대가 된 겁니다. 전자의 시대. 이때는 요때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쌍생성이 다 끝납니다. 모든 입자의 쌍생성, 그래서 입자, 반입자의 쌍생성이 끝난 겁니다. 끝나갖고 더 이상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쌍소멸, 또 반대 배원선에서 물질이 생기고 없어지고 반복하고 똔똔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온도가 낮아져갖고 쌍소멸은 생기지만은 인공적이라도 생성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자의 생성이 종료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자가 이거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 20분 사이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까
중성자, 양성자가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걔들이 중성자, 양성자들이 모여갖고 이제 비로소 모여갖고 원자 핵을 이룬 겁니다. 뭘 이뤘냐면은 헬륨의 원자 핵을 이룬 거죠. 왜냐면 양성자 하나 있는 거는 수소의 원자 핵이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원래 있는 거고요. 모여갖고 있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게 원자 중성자, 양성자가 4개, 3개, 7개, 2개, 5개, 6개 왜 없냐면 이제 불안정하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근미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게 보면은 언제냐면은 한 3초 사이에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3초 사이에, 완전히 종료된 건 20분입니다. 그래서 빅뱅 후 3초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또 어떤 책에 20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3초에 제일 많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초까지도 20분까지도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근미령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율이 여기 한 25%가 생기고 이건 근미량이 생긴 거죠. 근미량이 어느 정도 생겼냐면은 여기 정확하죠. 3분에서 3초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이거는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간단한 계산으로 이 가마고 같은 사람이 계산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그게 어떠냐면은 수소 75대 헬륨 25비율입니다. 아까 7대1로 있었자고 그랬잖아요. 7대1로.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합쳐져 갖고 만들면은 요 비율이 상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요 비율이. 그 다음 나머지는 굉장히 극미량의 원소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7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되면은 4. 하나가 되고 나머지 12개니까 75대 25%로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에 보면은 수소가 약 75%, 헬륨이 한 24%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철인, 이유, 산소니 이건 다 줘도 1%가 안 되고, 이 양이 이때 이후 빅뱅 후 3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물론 헬륨 만들어지고 태양에서도 만들어지고 하지만은 그 양은 극미량입니다. 극미량. 그래서 75대 25 그 양이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엄청난 이 계산, 이거는 빅뱅 이론이 아니면 도저히 이게 이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저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서 산수 계산으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만들어진 중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중수소는 뭐냐면 수소인데 수소는 원자핵이 하나잖아요. 양성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수소의 동위원소죠. 3개 들어간 게 이제 3중수소고, 중수소인데 DH2라고 하고, 데티륨이라고 해서 이제 D라고도 표시하는데, 요거는 얼마냐면은, 10만 분의 1인가? 자우지간 빅뱅 후에 한 10만 분의 1%인가 10만 분의 100분의 1%고 그거밖에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빅뱅이 아니면 형성이 안 돼요. 왜? 태양에서 형성이 되면은 데티륨이 그 원자핵이 2개, 중성자, 양성자 2개 붙은 게 형성이 됐다가 고온고압이 돼서 금방 분해가 돼버립니다. 별 안에서는 생성되는 즉시 분해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우주선이죠. 코스믹 레이. 그런 거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양은 극미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중수소, 데티륨은 이거는 빅뱅 때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빅뱅 때. 그냥 우주는 그냥 확 식어버렸잖아요. 그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에 이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H2O잖아요. H2O. 이것도 수소죠. D도 수소인데 그 중에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 우리 먹고 있는 수소 중에 10만 분의 1은 중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빅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빅뱅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별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티륨은 만들어지면 순간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자의 시대가 옵니다. 그거는 빅뱅 후 10초에서 38만 년인데, 빅뱅 후 38년 후 사이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완전히 광자의 시대입니다.
보는 빛입자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빛입자들이 중성자들이 뭐 양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빛입자들이 때리면은 이게 다시 빛으로 갑니다. 다시 빛으로 해갖고 그냥 원통 빛투성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양성자 중성자도 있지만은 빛의 시대입니다. 빛의 시대. 약 우주의 온도가 10억도에서 3000도가 될 때까지 38년까지 38만 년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시대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원자핵이 전자도 있었지만 그게 합쳐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세갖고 운동 에너지가 너무 세 붙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제 플라즈마 상태죠. 플라즈마 우리 이제 지구상에서 플라즈마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여러 아까 글루온, 코코도 플라즈마 섞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여기서 우리 지구상에서 말하는 플라즈마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분해가 된 상태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원자핵하고 전자가 분해. 어떤 원자냐면 수소는 이제 그대로 중성자가 그대로 있고 헬륨의 원자가 이렇게 분해되는 상태죠. 그러다가 38년 후가 돼서 빅뱅 후 38년 후가 돼서 우주의 온도가 3000도가 된 겁니다. 충분히 낮아진 겁니다. 우주의 공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자들이 원자에게 들어붙은 거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제대로 된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플라즈마 상태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거는 이제 재결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결합을 했다고 해서 재결합 시대인데 물론 이때 만들어진 원자는 헬륨하고 수소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큰 미량의 리튬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주 극미량이고 정말 극미량이고 중수소 같은 거. 이때는 전부 뭐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 요것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물질의 입자가 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평방미터당 5억 개의 원자가 있었던 겁니다. 5억 개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초고진공입니다. 10의 마이너스가 안 보이네. 10의 마이너스 17기압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하는 초고압지 이런 고진공 못 만든 거예요. 고진공입니다. 이렇게 공이 있던데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주의 크기가 4200만 광년밖에 안 됐어요. 38만 년 정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전에는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분해가 된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여갖고 하나도 안 보였던 겁니다. 이 우주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딱 결합해서 원자를 만들게 되니까 빛이 비로소 마음대로 퍼져나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건 뭐하고 같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 보잖아요. 해가 보면 해 안에 못 보잖아요. 해 안에. 그냥 해 안에는 분해가 됐기 때문에 플라즈마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자핵하고 전자가 플라즈마 형태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빛입자가 있지만 빛입자가 충돌을 해갖고 그런 입자들하고 원자핵 전자하고 충돌을 해갖고 나오질 못하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이 안에가 불투명해서 동그랗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빛입자가 물입자들 충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산란이 돼갖고 직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38년 전 이전은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투명해졌다는 거는 산란이 이제 안 일어났다는 거죠. 쭉 가서 그때 나온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목사입니다. 그때 나온 빛이 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나온 빛입니다. 그때 온도가 아까 300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000도에 있던 빛이 지금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우주 공간이 1100배가 팽창이 됐습니다. 1100배라는 건 이제 이 길이로 그러니까 이게 부피로 하면 1100 세 번 곱해야겠죠. 3승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커진 겁니다. 커지게 됐으니까 온도는 얼마가 됐냐면은 3000도에 1100분의 1이니까 2.7도가 됩니다.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이게 배경 목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주의 이제 온도인데 각 공간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 데는 좀 온도가 낮은 데고 빨간 데는 온도가 높은 데인데 이 차이가 얼마냐? 10만 분의 1도입니다. 10만 분의 1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자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똑같은 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만 분의 1도 차이밖에 안 돼요. 우주가.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CMB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붙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이런 빛이 이제 나갔습니다. 빛이 막 나갔으니까 우리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암흑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믹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암흑 시대가 온 겁니다. 왜 암흑 시대가 왔냐면은 아까 3000도에서 이제 우주가 그 빛이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도의 빛이 나간 겁니다. 3000도 절대온도 3000K니까 이제 273도 빼도 거의 3000이라고 치고 3000도의 빛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3000도의 파장이면은 3000도면 대략 얼마냐면 그 빛의 파장이 평균 이 파장이 약 1000나노미터가 됩니다. 1000나노미터. 근데 우리 가시광선의 파장은 한 3000에서 7000 정도 되잖아요. 나노미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때 나온 빛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입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적외선 빛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만약에 우리가 가면 새까만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적외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 뜨뜻한 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깜깜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8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동안 우주는 빛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수소하고 헬륨 원자들이 있었죠. 깜깜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암흑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억 5천만 년쯤 지나서 첫 번째 이제 별들이 생겨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걸 뭐냐면 첫 별 생성 시대인데, 요건 대략 얼마냐면은 1억 5천만 원인지 1억 5천만 년인지 1억 년인지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빛이 이렇게 이게 관측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기술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략 한 1억 5천만에서 5천만에서 한 4억 년이라고 치고, 이때 이제 첫 별들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때 우주의 온도는 60K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아까 처음에 온도에 비하면. 우주의 평균 온도가 60K, 그러니까 영하 273도, 영하 210도로 떨어진 겁니다. 우주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천문학에서 이게 이제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천문학에서. 왜냐면 천문학자들이 이런 걸 몰랐을 당시에 그냥 별을 분리할 적에 태양처럼 금속 성분이 많이 있는 이런 별을 갖다가 포퓰레이션 1 별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에는 금속 원소가 1.3% 정도 질량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금속성 원소라는 건 지금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죠. 우리 지구도 다 태양하고 이제 비슷한 성분인데, 이런 거를 인구, 포퓰레이션 1이라고 부르고, 요거 10분의 1인 별을 제너레이션 2라고 부르고, 하나도 없는 별을 포퓰레이션 3 혹은 팝3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생겼던 별은 금속 성분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1이 아니고 포퓰레이션 3 별이라고 합니다. 첫 세대 별이죠. 이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원소는 다 어디서 생기냐면 별 안에서 생기는 거죠. 핵융합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금속 성분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금속 성분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금방 식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게 없으니까 중력으로 뭉치려면 엄청나게 크게 뭉쳐져요. 엄청나게 별들이. 초창기의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던 겁니다. 별들이. 얼마큼 컸냐면은 대략 보면 지금 태양 질량의 수백에서 한 수천 배까지 이렇게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초세대의 별들은.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잘 알다시피 별이 크면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수명은 200만 년에서 500만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태양은 벌써 50억 년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50억 년 더 살고 100억 년 이렇게 더 사는데,
이때 1세대 별들은 별은 어마어마하게 컸지만은 큰 대신에 수명이 짧아갖고 200에서 500만 년밖에 수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명이 다 되는 걸 폭발하는 겁니다. 초신일처럼. 폭발할 때 뭐가 생기냐면은 금속 성분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니까 수소, 이 핵들이 모여갖고 무거운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금속 선들이 점점 생기면서 금속 성분이 생기면서 첫 세대 별들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왜? 첫 세대 별이라는 거는 금속 성분이 없는 별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뺑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생겼는데 그 별들이 생기는 기간 중에 좀 오바레비 기간인데 1억 5천만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별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는 아까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큰 별들이 폭발을 하고 또 거기서 강력한 이 빛을 쬐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자들이 다 이온화 되어버립니다. 이온화라는 건 깍대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아까 38년 전에는 다 이온화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깍대기가 다 벗겨졌다고 그래요. 다시 이온화가 된 겁니다. 왜? 척별들이 내뿜는 그 강렬한 방사선에 의해서 있던 그 원자들이, 그러니까 별 사이에 있던 그 원자들, 수소하고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쫙 다 이온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성 원자가 생겼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온화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핵하고 전자가 다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디이오니제이션, 다시 이온화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10억 년 후에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오니제이션이 됐다가 또 이제 다시 뭉치기도 하고 이온도 되고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다 나중에 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저거 되고 전부 다 이온화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 다 몽땅 다 이온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고전에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은하들이 생기죠. 천은하들이 생겼는데 이때 이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은하들 중에 제일 오래된 은하는 작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건데 2024년이죠. 뭐 이름이 이렇게 긴데 이거 뭐 제임스 웹이 발견했다는 거고 이름이고요. 2억 9천 빅뱅후 2억 9천만 년 전에 그 은하가 발견된 겁니다. 별은 이거는 발견 못하죠. 별은 워낙 조그맣잖아요. 아무리 커도. 은하라는 거는 별이 수천억 개 있는 그 질량 아닙니까? 그 은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요게. 그럼 요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서 작년에, 몇 달 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은하입니다. 근데 이런 은하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안에 깍대기만 보는 겁니다. 깍대기, 속에. 어떻게, 이게 이제, 요게 작년에 이제 한 건데요. 어떻게, 깍대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하라 보면은, 아까 이온화는 이제 마저 얘기하죠. 은하는 이제 여기 있어요. 강력한 기술적입니다. 그럼 주변 공간이 뭐냐면은, 인터갈락틱 메디움, IG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별들 사이의 공간이 아니에요. 별들 사이의 공간이 아니고 별들 사이의 공간은 그건 뭐 껌값입니다. 그거는 이 우주 규모에서는 별들 사이에는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되는 양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 방대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퍼져 있던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이온화되는 겁니다. 어디서? 은하나 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강력한 빛이 쫙 10억 년 동안 퍼져 나온 겁니다. 은하 공간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퍼져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은하라고 하면 퍼져 나가는 퍼져나가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퍼져나간 이 공간은 이 뭐냐면 인터갈락틱 메디움이죠. 은하간 공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거대 우주를 얘기할 적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주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우주 공간 사이에 있는 수소나 헬륨이 싹 이온화됐습니다. 100% 거의 100% 이온화됐습니다. 이
1억 5천만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나온 그 강력한 빛으로 중성원자는 지금 싹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은하 공간 사이에 있는 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된 거죠. 강시에 비해서 암흑시대를 거쳐갖고 이온화 시키면서 전 공간이 지금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성원자는 우리 수소원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은하계 안에 정말 극소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 공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수소들인데 다 이온화된 겁니다. 몽땅 다 이온화된 겁니다. IGN이라는 데서. 그래,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은하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하는 뭐냐면 은하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쿼사라고 하는 겁니다. 쿼사의 스텔라 오브젝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60년대 이제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별도 아닌 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별 같은데, 점인데. 이게 뭔가 했어요. 봤더니 그게 뭐냐면은 옛날 은하입니다. 옛날 은하의 안에 이제 블랙홀 같은 거죠. 블랙홀이 물질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강력한 빛을 내뿜거든요. 우리 이제 하수에다 물을 갖다 보면 뽀록 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게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은하에서 내뿜는 그 강력한 빛을 보는데 그걸 우리가 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보는 건 그 코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그 빛이 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빛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방향이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코스입니다. 몇백 년 전에 코스에서 나오는 그 빛이 쫙 나오면 중간에 뭐 성원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쫙 뚫고 나오면 파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만, 라이만, 알파, 베타 이런 아주 특수한 이런 적이 나오는데 이 중간 사이에는 다 이 IGN이죠. 성간 공간입니다. 성간 공간은 제가 과학 프로그램인가 어디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거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생략을 하고 제가 요 성간 물질로 나와갖고 전부 이온화 시킨 겁니다. 이온화 시켜갖고 온 세상이 다 이온화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0억 년이 지났을 적에는 우주의 전 수소 헬륨이 이온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성 수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 사는데 조금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미량이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수소나 헬륨은 다 이온화했다고 봅니다. 우주 그 인터갈ak틱 은하간 그 공간, 어마어마한 공간에 있는 양이 그 쫙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질량이 지금 있는 물질 갖고는 도저히 물질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광대해갖고 질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헤일로라고 하는데 헤일로는 무슨 둥글게 뭐가 뭉쳐 있어야 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헤일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이 이제 태양 질량의 100만 배 될 때는 약 봐서 이제 여기 이제 있는데 한 10만 배 이렇게 이하가 되면 별들이 형성이 안 됩니다. 초기에. 그 다음에 요 한 100만 배에서 먼저 요 사이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갤럭시 은하들은 그 태양 질량의 뭐 한 10억 배 정도 이렇게 돼야 형성이 되고 오늘날의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1조 배 이렇게 질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헤일로 어떤 둥근 어떤 물질이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뭐냐는 겁니다. 아까 수소나 헬륨 이런 거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게 바로 이제 암흑물질인 겁니다. 암흑물질. 이게 이제 쯔이키라는 그 스위스 사람이 발견 독일 말로 이제 둥켈레 마테리얼이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코마 은하단이라고 해서 먼 데 있는 은하단인데 그건 은하단이라는 거 은하가 한 뭐 수천 개 수만 개 모이는 데인데 은하들이 이제 빙빙 돌잖아요 이렇게 빙빙 도는데 원래 뭐를 이렇게 돌게 되면은 우리 지구도 그렇고 여기 이제 수성이고 수금지와 목토 이제 쭉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 것으로 천천히 돌아야 되죠. 우리 뉴턴 법칙에 의하면은 천천히 가까이 있는 건 빨리 돌고 당연히 그렇게 돌아야 돼요. 멀리 있는 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쯔비키가 딱 저 사람이 보니까 은하의 바깥에 있는 별이나 안에 있는 별 거의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겁니다. 이거는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은 은하의 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뉴턴 법칙에 의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중심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은하 주변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칼텍의 스위스 사람인데 칼텍이 저기는 아주 천재입니다. 성질은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사람이라 성질도 개빠가 오래했고 근데 중성자별 초신성 이용을 이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슈미트 망원경, 중성렌즈 효과 뭐 이런 걸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성질이 아주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 스위스에 이제 돌아와서 스위스에 묵혔는데 이 사람이 주장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20세기 말에 이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인데 이 여자가 그런 은하들의 속도를 잰 겁니다. 쭉 됐더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이 20세기 후반 들어서 이게 암흑물질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여기 있어야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암흑물질인데 결국은 이제 21세기 들어서 프랑크 위성이나 아니면 코비 위성이나 이런 거로 조사를 해보니까 물질의 구성이 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좀 더 유럽의 역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좀 정확한 데에 들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암흑 에너지가 약 70%고 암흑 물질이 약 25%고 나머지 5%가 보통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이란 우리입니다. 원자, 별, 블랙홀 이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5%는 암흑 물질이고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세기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암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미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근데 아직도 이게 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 구성 성분이 쭉 지나가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빅뱅은 38년도에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암흑물질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별이 형성이 되려면은 그런 게 암흑물질이 있지 않으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성분을 보면 암흑물질이 한 70%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물질이 25%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5%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보통 물질은 다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별 안에 있는 거, 태양이니, 안드로메다니 다 합친 걸 합쳐봐야 7%밖에 안 됩니다. 7%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은하, 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성간 물질이 아니고, 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즘, 인터갈락티케스, 이게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분한 용어도 틀린데, 대부분이 다 은하, 간에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왜 이렇게 많냐면은,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거기 있는 원자나 이런 숫자는 정말 극미량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Ig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보통 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성간에 있는 겁니다. 성간. 이 은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암흑물질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그 암흑물질 때문에 별들이 형성이 됩니다. 척별들이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어느 정도 모여야, 그다음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물질이 모이고 하는 건 이제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고요. 어떤 온도가 돼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은하계만 예를 들죠. 은하계만. 여기 우리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인데 암흑물질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크기로 본다면 이게 다 암흑물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 보통 물질은 이렇게 있고 이 나머지는 다 암흑 물질인 겁니다. 이걸 헤일로라고 하죠. 동그랗게. 이거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은하들은 납작하게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게 헤일로를 이루고 이것들이 있어서 물질들이 여기 끌려와갖고 은하도 만들고 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암흑 물질이 이렇게 있다. 시뮬레이션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뭉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이라 이제 뭐 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주가 생겼을 때는 암흑 물질하고 그냥 물질하고 따로 놀았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암흑 물질은 뭐냐면은 중요한 게 물질하고는 반응을 하는데 중력은 있어요. 그래서 물질입니다. 중력으로는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은 있는데 다른 성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끼리. 아까 우주 배경 복사 보면 물질이 새하나마 이렇게 이제 요동이 있잖아요. 주름이 있잖아요. 그 많은 데로 뭉친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암흑 물질이 군데군데 이렇게 몰리기. 그럼 암흑 물질이 질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물질이 따라붙는 겁니다. 거기. 그 요게 바로 이제 은하나 이런 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놀다가 점점 암흑 물질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물질이 거기 따라가고 요 부분이 이제 별이 됐다는 거죠. 요 부분이.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쭉 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암흑 물질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갖고 물질이 거기 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돼 있죠. 거미줄처럼.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의 구조가. 근데 이 물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암흑 물질의 구조입니다. 계산상으로 다 시뮬레이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줄들 있잖아요. 그 필라멘트라고 그러는 필라멘트. 요 안에 은하들이 엄청난 그냥 은하가 아니고 은하 단들이 있는 겁니다. 은하 그룹이나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은하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이고 요 시뮬레이션이 그 암흑 물질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의 소음이 이렇고, 큰 규모, 점점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암흑 물질이 그럼 있냐 없느냐? 있나 없느냐? 첫째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였죠?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은하나 중심에서 멀리 있는 은하는 똑같이 돈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뭐 거기에 반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웹 구조, 거미줄 구조가 암흑 물질로 계산하면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CMB. 아까 빛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아주 온도적으로 이제 등방성이라고 그랬죠. 거의 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이제 뭐 계산하는 건 방식인데, 그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암흑 물질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를 하기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주의 웹 구조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은하단들이라는 건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몰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수만 개가 되면 초은하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은하가 아닙니다. 은하단들입니다. 그 빈 공간이 오늘 보이드라고 그래요. 보이드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건 월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보통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우리 인근에 지금 10억 광년 이내에 공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확대한 거죠. 여기 보면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은하수가 요 안에 어디 있을까요? 은하수 같은 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 크기에서. 은하수 크기가 지금 10만 광년밖에 안 되잖아요, 보이는 거는. 이건 10억 광년인데. 그러니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주는 등방적이다. 아이소트로피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런 요동은 있지만은 대략 봐갖고 300메가 파섹, 그러니까 10억 광년 규모에서 우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균일하다. 물질의 밀도가 호모지니스하다는 것은 물질의 밀도가 여기나 비슷하다. 평균 내면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우주의 원리죠. 우주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특별한 데 살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라는 데가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증거였고요. 네 번째 증거는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아까 이제 그 찌위키가 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이게 아주 먼 물체인데 아까 얘기한 커서 같은 거라고 합시다. 굉장히 먼 물체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지구하고 중간에 관측을 하는데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노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그 쯔위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페이퍼를 빡 뺐나 그래요. 이 쯔위키가. 그 아인슈타인이 노발도라는 니를 그놈의 전화를 했나 절대 발표 안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죠. 쯔위키가 맞았던 겁니다. 쯔위키가 예언했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중력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 세계에는 그런 거 안 일어난다 했던 거예요. 쯔위키는 일어난다 그런 거고. 그게 중력 효과입니다. 그래서 렌즈로 이렇게 보면 물질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휘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계산할 수 있거든요. 중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저렇게 될 때 요 빛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물체가 있는 데 있을 때 아무 물질을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휘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물질만 계산하면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휘어지는 정도가. 근데 아무 물질, 보통 물질보다 5배나 더 많은 아무 물질을 계산해야만이 정확한 계산이 나요. 찌그러지기 때문에 중력 렌즈 효과. 그러니까 아무 물질이 일단은 5번째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 물질이 뭐냐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적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블랙홀이나 뭐 조그만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모였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추라고 불렀어요. 매시브 컴팩트 헤일로 오브젝트라고 불렀어요. 여기 후보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건 땡 한 개 중력 렌즈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무 물질이 후보에서 이제 제외됐는데 제외된 거 이거 뭐 제껴두고요. 5번째 증거 아무 물질이 있다는 거. 2006년에 총알은하라는 게 이제 충돌을 했어요. 총알은하가 충돌했는데 이거 뭐냐면 두 개의 은하인데 꽉 충돌한 과정을 본 겁니다. 이 은하는 37억 년 밖에 있는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에 충돌을 했어요. 꽉 충돌해갖고 충돌 때 가열을 해갖고 온도가 2억 도나 올랐다는 거예요. 공간의 온도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충돌하기 전, 충돌 후, 충돌로 갈라진 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빨간 거,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물질하고 아무 물질입니다. 물질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통 물질과 아무 물질이 갈라진 게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최초로 관측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이론이 딱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몬드 이론이라는 것은 아무 물질이 없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폭 사라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나왔고 이 있잖아요. 이 아무 물질, 보통 물질이 쫙 분리가 된 겁니다. 충돌하고 나서. 그다음에 6번째 증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6번째 증거. 그 뭐냐면 바리온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한 용어입니다. 바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 물질. 우리가 말하는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자였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우주 초기에 약 4만 7천 년입니다. 38만 년이 아니고 아무 물질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4만 년, 5만 년 사이입니다. 아무 물질이 중력으로 서서히 지들끼리 모여들기 시작해요. 점차. 지금은 그냥 완전히 잘
이렇게 모여있지만 47,000년부터 이렇게 모여들고 이제 암흑물질이 모여드는데 그 주변에 이제 바리온 보통 물질 있잖아요. 보통 물질은 빛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었냐면은 이게 초창기 온도는 이때 재결합하기 전이죠. 재결합은 38년에 일어났는데 이건 훨씬 전이니까 이때 뭐가 되냐면 물질하고 이제 플라즈마죠. 물질 그 원자 전자 이 플라즈마하고 양성자 뭐 이런 중성자 이런 거하고 광자하고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유체처럼 생겼다고 그래갖고 바리온, 광자, 유체, 바리온, 폭탄 이건 물질하고 빛하고가 섞인 상태라는 물처럼. 이거는 물질입니다. 빛이 섞여 있지만은 이거는 빛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뻗어나가라고 그러죠. 다시 레디에이션 복사로. 근데 암흑물질은 뭐냐면은 중력을 가졌으니까 압축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암흑물질은 압축을 시키고 이게 암흑물질이 있는 겁니다. 압축을 시키고 이 양자하고 물질이 바리온이 합친 그 유체는 아주 초창기 한 5만 년 전, 빅뱅 5만 년 후죠. 걔는 광합, 빛의 압력을 확장하려고 광합하고 추각, 중력으로 짓누르기는 거하고 짬뽕이 된 겁니다. 짬뽕이 돼갖고 엄청나게 큰 압력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실험실이나 관측으로 굉장히 잘 예측이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음양이 생긴 겁니다. 음양. 그 하필이면 음양이 있냐? 우리 이제 제가 있던 안동에 보면은 그 예천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붕 뜨면은 음속이 너무 꽝 소리 납니다. 그거 아세요? 제기 나가 저기 꽝 소리 나더라고요. 그 이제 속도가 크면은 그게 이제 음양이죠. 음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게 이 압력을 갖다 귀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유체의 속도는 얼마냐면 바리온하고 광자하고 유체 시장 광속의 약 절반 됩니다. 절반 조금 60% 17만 초속 17만 엄청난 힘으로 꽉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 암흑물질은 꽝 압축하려고 그러고 그 두 개의 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꽝 충돌로 여기 암흑물질은 여기 있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면서 암흑물질이 쭉 나가는데 쭉 우주가 이제 팽창하니까 이게 커지겠죠. 쭉 커지다가 나중에 확 커지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하고 광자는 더 이상 붙어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암흑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자리에 있고 물질만 그냥 빛하고 밀려난 거죠. 그래서 요 크기가 얼마냐면은 요 크기가 45만 광년인데요. 질이 이게. 근데 지금 47,000년에서 138억 년 지났으니 이게 커졌잖아요. 커져서 이게 커진 겁니다. 지금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15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약 5억 광년이 된 겁니다. 지금 지름이. 그걸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가운데 암흑물질이 있고 뻥 퍼져나갑니다. 뻥 퍼져나가고 여기는 보통 물질들이 밖으로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에 있던 보통 물질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꽝 터져갖고 저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암흑물질은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사방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이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파동이고 하나면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암흑물질은 그대로 있고, 물질과 광자는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거리가 150메가파스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우주에 지금 아까 필라멘트 구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평균 거리가 5억입니다. 반경이. 그래서 아까 5억 광년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음양, 진동. 지금은 이제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40몇만 광년인데 지금 138억 년 되면서 커진 거죠, 그게. 점점 커진 겁니다. 그 이력이 그대로인데 이게 암흑물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커진 겁니다. 그 평균, 그 필라멘트 아까 복잡하잖아요. 그 안에 평균 크기가 5억입니다. 근데 정확히 5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중첩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 형태를 띠지만 수학적으로 계산은 시뮬레이션이 힘들다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암호물질이 뭐냐? 뭐 이제 윈프라는 게 있고 뭐 요약하는데 암호물질은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있는 거는 분명한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되는 물질인데 첫 번째는 윈프라는 건데 윈프는 뭐냐면 위클리 인텐티브 매시브 파티클이라는 거 뭐냐면 아주 약하게 반응하는 무거운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겁다는 건 한 중성자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자가 꽤 무거운 편인데 그 다음에 느리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건 운동을 천천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준 빅뱅 이론에 콜드 다크 매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콜드 다크 매터.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중력으로는 반응하는데 물질하고는 반응하는 차가운 물질. 뜨거운 암물질은 뭐냐? 뜨거운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중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대신에 거의 광속으로 움직이죠. 빨리 움직인다는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중성미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암흑물질이. 그 다음에 왜 아니냐면은 중성미자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합쳐도 저런 질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별들로 만들 만한 질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암흑물질은 아닙니다. 무거운 암흑물질. 다시 말해서 윈프 같은 거. 윈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콜드 다크메터.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몇십 년 조사했는데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건 뭐야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신하는 게 엑시온이라는 물질인데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 이건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조금 전에 뜨거운 암흑물질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프리모코프라고 해서 우주 초기의 블랙홀이다. 근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흑물질이 뭔지를 지금 몇십 년 동안 찾고 있는데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체 이제 본다면은 윈프죠. 윈프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암흑물질이니까 물질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질량이 있으니까 꽝 때리잖아요, 원자핵을. 그럼 원자핵이 좀 변한다 그거죠. 거기서 뭐가 광자가 튀어나와. 그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고, 남극에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입자가속기에서 일부러 그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꽝 때려갖고 한번 그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면은 암흑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생겼는데 그건 귀신처럼 없어져야 돼요. 계산하는 거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암흑물질은 그 스스로가 반물질 겸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의 반물질, 암흑 반물질, 반물질, 암흑물질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반물질이자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꽝하면 지들끼리 생성 소멸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근데 그게 우주의 중심처럼 암흑물질이 굉장히 많은 데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암흑물질이 분명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데 있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성미자에서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거하고 파장이 굉장히 비슷해요. 관측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섬세한 관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몇십 년 후에 달에다가 뭐 몇십 킬로미터마다 이 측정 장치를 다루면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톨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안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암흑물질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암흑물질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몬드 이론입니다. 몬드 이론이라는 거는 Modified Newton Dynamic 이론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하가 여기인데 딱 돌고 겉에는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원래는
암흑물질 때문에 똑같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오히려 더 빨리 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험들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밀브롬이라는 사람인데 1980년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뭐냐면은 이렇게 먼 데는 어떻겠습니까?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미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미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가속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뉴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턴의 법칙을 얘기할 때 F는 이걸 MA 하잖아요. 힘은 그 질량 곱하기 가속도 되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그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천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멀리 떨어진 천체 변들이 이런 데는 이런 모디파이 된 뉴턴의 법칙에서 변형이 된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뭐 뮤나 A나 이거는 이제 몬드 이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변형이 있거든요. 거기 따라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자, 원리는 요겁니다. 이 끝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몬드 이론에 암흑 물질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인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들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도는 게 있는데 그 쌍성이 이제 멀리 돌잖아요. 거리마다 가까워야 도는 멀리 도는데 그 멀리 있는 쌍성을 잘 계산하면 몬드 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어요.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 사람인데 헤르난데스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쌍성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 중력 법칙에 틀리게 몬드 이론 그 수정된 뉴턴 중력 법칙을 따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쌍성의 수입니다. 이 사람 계산에 의하면은 몬드 이론이 맞으려면 여기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요 라인에 써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거리고 속도가 이제 이렇게 거리고 이게 속도 오르는데 그 도는 속도인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론은 냈는데 에이 거봐 땡 그런 겁니다. 헤르난데스가 그랬는데 유럽에 가이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이게 2013년에 발사가 된 우주 관측선입니다. 관측선인데 2015년 15일이니까 오늘 19일이니까 한 3, 4일 전에 임무 종료됐어요. 원래는 6년 전에 종료됐는데 3번인가 4번 연장해갖고 지금까지 했는데 며칠 전에 완전 종료됐어요. 이건 어떤 망원경이냐? 2013년에 이제 발사됐는데 요게 이제 허블 망원경이거든요. 요게 제임스 웹입니다. 이건 지상 망원경이고 이 망원경은 여기 요만해요. 크기가 1점 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저거는 저렇게 도는 겁니다. 망원경이 두 개야. 훑고 있잖아요, 그죠? 훑고 있어요. 쟤는 뭘 하냐면은 우주의 그 화소는 9억 약 10억 화소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소인데 그 뭐 제임스 웹 화소는 더 좋겠죠. 얘가 저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무려 18억 개의 별들의 은하수에 있는 별들의 위치, 3차원적인 위치, 속도, 밝기,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별 하나당 70번인가? 7번인가? 70번인가를 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지금 분석한 게 얼마 전에 임무 끝났다고 그랬죠. 한 3, 4일 전에. 18억 개의 별들의 정확한 위치를 냈어요. 그 다음에 18억 개의 그 일정을 대고, 그 다음에 약 10억 개의 별들의 위치, 속도, 성분 뭐 이걸 다 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냐면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얘의 목적은 해상도 높은 상을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도를,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은하계에 있는 15개의 별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3차원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쌍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케페이트 변경성이나 이런 거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무지무지하게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이론에 잠깐 이제 그거 전에 이 지도는 상상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가이아 있잖아요. 가이아가 18억 개의 별을 바탕으로 밝기, 위치, 속도가 전부 계산해서 만든 조합한 작품입니다. 상상도가 그리고 은하계의 모습인데 엄청난 그림이에요. 18억 개의 별로 3차원 지도로 만든 지도입니다. 엄청난 얘기. 참 인류가 이렇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가이아 덕분에 아까 그 쌍성들 있잖아요. 그거의 위치나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사람이 있죠. 처음엔 엉성한 이론을 했다가 2023년인가? 이게 이제 몬드 이론인데 쌍성을 하니까 여기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몬드 이론이 맞나?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2013년에 세종대학교에 있는 뭐 사람이 또 이 가이아 데이터를 갖다가 2,000 몇 개를 이제 파악을 해갖고 맞다 그런 겁니다. 이게 몬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물질이 없고 이게 몬드 이론이에요. 몬드 이론이 이렇게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몇 달 있다가 이거 바니크라는 사람이 아마 파키스탄 사람 같아요. 그 영국에서 있는 교수인데 그래서 자세히 다시 별의 개수는 훨씬 작지만 가이아 데이터인데 그걸 갖고 정밀 분석을 한 겁니다. 훨씬 엄격한 분석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에서 이게 맞다,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건 틀리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왜 맞냐면 이 바니크라는 저 친구가 뭐냐면은 평생 동안 몬드 이론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몬드 이론이 맞다를 했는데 자기가 주장했던 이론은 꽝이었다. 이렇게 많이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몬드 이론은 일단 아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 몬드 이론이 아니다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걸 왜 뉴턴 이론에 했냐고 그럽니다. 뉴턴은. 응?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있는데 꼭 뉴턴 이론을 갖다 모디파이를 해.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에다 하자 해갖고 이제 한 게 이제 존 모파트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2005년에 내고 이제 최근에도 또 2020년에 또 냈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이 까무러치게 복잡한 거야. 아까 뉴턴 이론도 그 식도 까무러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제임스 웹이 이제 해갖고 별들을 관찰하는 거죠. 정확하게 아까 가이아도 가이아지만 그러다 무슨 저기 나왔냐면 2024년 작년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제임스 웹으로 이제 아까 그 쿼사가 이제 우주 초기에 쿼사들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를 새로운 것들을 그 중에 은하라고 알았던 거 3개를 요거 이제 어느 대학이더라 여자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여자 고담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더니 원래 암흑물질이 모여가고 은하를 모이려면 서서히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한 거.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은하들이 생성되면 안 돼요. 근데 제임스 웹을 해보니까 초창기에 대략 가고 몇 년이더라 10억 년 이전에 큰 은하들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에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작년인가 2023년. 여자, 프리스인가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뭘 했냐면은, 암흑물질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암흑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암흑물질이 아까 뭐라고 해요? 그 자체가 반물질이자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생성 소멸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나오죠. 광자가.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그런 암흑 별들, 다크 스타들이 생겨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원자들이
빅뱅 핵융합으로 생긴 게 아니고, 빅뱅 핵융합으로 생긴 게 아니고, 암흑 스타들이, 다시 말해서 암흑물질들이 뭉친 것들이 막 거기서 나는 여론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 별 자체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좀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PNA에서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의록에 실린 거거든요. 미국 과학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이런 거는 그렇게 껄렁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저런 거라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크 스타, 이게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요 세 개인데 후보별, 이거 은하가 아니고 저게 다크 스타라는 겁니다. 다크 스타는 그 안에 다크 물질이 있다. 암흑 물질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암흑 물질이 쌍생성하면서 온갖 고열이 나갖고 그 주변에 물질들을 꺼내서 점점 커져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저겁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이건 암흑 물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론은 암흑 물질이 있는데 저거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저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빅뱅이 2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빅뱅이 2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윈프를 조사했는데 암흑물질 조사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 이 저자들이 얘기한 거, 이게 2023년인데, 저자들이 하는 거는 이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 암흑물질하고 일반 물질은 디커플링이 된 거다. 걔들은 도대체가 일찌감치 따로 놀았기 때문에 절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그렇지만 우주에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다크 물질 섹터하고 일반 물질 섹터하고 우주 초기에 따로 놀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흑물질도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한 달 후에, 약 한 달 후에 다크 물질의 빅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브루너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인플라스 현장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똑같은 메커니즘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서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빅뱅, 그게 있고 나서 또 한 번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흑물질의 빅뱅이. 그리고 거기서 암흑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 다크 빅뱅. 근데 이렇게만 주장하면 이게 사실 뭐 별걸 다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검출할 수 있다. 뭐로? 중력파를 어떻게 나온다는 계산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봐라, 니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한 겁니다. 아직 정확한 저는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고 중력파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겁니다. 다 이건 이제 모릅니다.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몬드 이론은 지금 거의 틀렸거든요. 그건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문제는 뭐냐면 암흑물질 한 톨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다크 스타에서 의한 건지 다크 빅뱅에 의해서 한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뭐냐? 아인슈타인, 이게 이제 1998년에 호주 사람하고 미국에서 연구 천문대 팀이 발견했죠. 사이언스의 표지 쪽으로 나온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는 사진입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 두 개. 노벨, 한 거죠. 초신성으로 이제 했더니 15%나 더 밝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왜냐면 일정하게 팽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공조자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대표로 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이 상해 2분의 1 갖고 여기 4분의 1 이렇게 받은 겁니다. 2011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1세기가 접어드는 순간에 인간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언제부터 가속 팽창했냐면은 빅뱅 후 약 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에부터 우주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때가 이제 대략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쯤입니다. 뭐 우연이겠죠. 우연인데 그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 빅뱅 98억 년 후부터는 페달을 밟는 겁니다. 막 가속 팽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예상하기에는 약 100경년까지는 가속 팽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팽창을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31억 년 전의 우주는 지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크기가. 그 다음에 빅뱅 후 12억 년이 지났을 때 전이 아니고 12억 년 후에는 지금 그게 100분의 1이었어요. 100분의 1. 그러니까 빅뱅 후 1초 후에는 어느 정도로 우주가 팽창했냐면은 1초에 한 이 정도, 한 1m 정도로 팽창했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빅뱅 후 1초에는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커피잔 먹으려면 휙휙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하다가 그때는 이제 쭉 돌다가 지금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틀렸다. 어떤 대학이 어떤 분이 그 잘못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걸 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표준 광원이죠. 표준 촛불이라고 해갖고 비신제로 있으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밝기가 그 제곱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해서 이렇게 저거 되죠. 그 빛이 약해, 보이는 빛이 요거로 재는 겁니다. 거리는. 그다음 멀어지고 있는 속도는 적색 편의를 갖고 하는데 적색 편의는 도플러 효과가 아닙니다. 그건 재는 방법은 비슷하지만은 그 도플러 효과가 전혀 틀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우주의 적색 편의하고 도플러 효과의 이 적색 편의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근데 자지간 요거는 이제 적색 편의를 측정해서 이렇게 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 잰 거는 초신성으로 잰 거거든요. 초신성 발견한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그 초신성 중에서 1A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인데 그런 일정한 크기 이런 2A 타입이라는 이런 초신성들은 태양 밝기에 400억 배로 밝아졌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폭발하면서 사라지는 그 별인데 이 별들은 뭐냐면은 수명이 4개월밖에 안 돼요. 6일 때 이렇게 밝았다가 19일, 26일까지 점점서 나중에는 이제 안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측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은하 같으면 수백 년에 한 개 정도 폭발합니다. 우리 은하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 은하계에서 맨 나중에 폭발했던 1A형 초신형이 뭐냐면은 케플러가 발견한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1604년 이름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그러고 이름은 SN은 1604년에 관측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선조 때인가 조선왕조 실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있고 중국에도 나오고 또 어디지? 일본에도 나오고 기록이 다 나옵니다. 워낙 밝아갖고 한 200일 동안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은하같이 큰 은하에서 몇백 년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전에는 그 주위기관이 발견했지만 발견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100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발생한다. 은하에서. 그 은하 100개면 한 개가 발견. 우리 지금 은하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발견하는 게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측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은하 하나당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몇백 년에 하나지만은 은하의 수가 이게 충분한 샘플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샘플이. 이게 폭발할 적에 중음소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 있는 건 다 초신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헤모글로빈 이런 거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거 전부 초신성에서 만들어요. 딴 데 만드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 초신성으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는데
허블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허블이 계산한 거는 이제 이 전혀 틀렸었어요. 계산이 이 허블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틀려. 이건 이제 허블의 상수죠. 허블의 상수는 멀어져가는 속도는 은하가 그 이제 거리하고 이렇게 비례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거는 여기만 맞는 겁니다. 허블. 굳이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허블이 이제 이 했던 거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를 갖고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세페이드라고도 케페이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C가 저 라틴어 C가 K도 있고 C도 있고 그럽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치라고 해요. 세페이드라고 해도 맞다고 하는데 뭐 미국 C는 K도 있고 교회 라틴어는 C도 있고 뭐 하는데 자꾸 미국 사람들은 시페이드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페이드 변광선. 그거는 뭐냐면은 별의 속도가 이제 그 세페이드 별이라는 그런 별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그 주기를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는데 그 주기를 계산하면은 그 별의 밝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밝기를 알게 되면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허블이 이걸 계산했을 적에는 세페이드 변광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개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블의 저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야. 우주의 난이나 이런 게. 근데 그 당시에는 팽창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변광선에 대한 세페이드 변광선에 대한 그 천문학적인 지식이 나와서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허블 텐션 갈등 1 첫 번째 갈등입니다. 근데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신성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 즉 그 우주의 팽창 속도하고 다른 거로 측정한 속도하고 다 틀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속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속도가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블의 상수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제 속도는 km/s 메가파스칼인지고 저거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밝기를 이렇게 재잖아요. 재는데 그렇게 초신성으로 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그걸 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령 그래서 우리 은하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선을 정확하게 거리를 재.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선의 거리를 재.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냐면은 사다리처럼 되는 거예요. 사다리처럼 연결했는데 이게 사다리가 하나 망가지면 이게 다 틀려지는 겁니다. 값이. 요게 요런 방법으로 재는 거에 단점입니다. 초신성으로 재는 방법이. 요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디스탄스 레더 거리 사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프라자일한 좀 잘못하면 에러가 나는 그런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허블이 측정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페이드 변광선 여러 종류가 해석은 해결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 허블 텐션이라고 그래요. 허블 상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긴장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허블 텐션은 허블한테 나온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데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 세페이드 변광선이 여러 종류였기 때문에 이거 해결됐어요. 98년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를 초신성으로 이렇게 재니까 어떤 별은 실제 날 거리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아까 그 98년, 99년 20세기 직전에 우주 가속 팽창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초신성으로 잰 허블 상수는 73.1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면 km/s 메가파스칼가 빠졌는데 요거 단위입니다. 숫자만 얘기하겠습니다. 73.1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 받을 때 했던 데이터는 뭐냐면은 25년 전에는 허블 상수가 72 플러스 마이너스 8이었어요.
굉장히 이 데이터가 엉성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 가이아 그 천체 관측 이런 거 해갖고 엄청나게 정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게 개선이 됐어요. 매년 개선이 돼갖고 지금 초신성으로 계산한 허블 상품 70.1입니다. 초신성으로 한 거는. 그런데 CMB 아까 우주나에 계산하는 거 암흑물질 계산해서 이거 쭉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력은 이제 다 계산. 그거는 67.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 아까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암흑물질. 그걸 하면 67. 중력렌즈는 66. BAU 아까 음향진동. 그건 67, 68.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결과가 좀 틀려요. 굉장히 정확히 했는데 어느 게 맞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학년이라는 거는 이거를 갖고 한 겁니다. CND. 왜냐면 이건 굉장히 엄밀한 그 과학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래서 지난번에 뭐 신문에 뭐가 나왔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신성으로 한 결과는 틀릴 수 있는. 이건 안 그래요. 이거는 아까 노벨상도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노벨상 받고 나서부터 측정이 틀리다고 했어요. 계속. 그렇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팽창 속도가. 근데 이 계산을 하면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 110억에서 120억 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우주의 가속 팽창을 하는 거는 꼭 초진성 결과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CMB 결과, 중성자, 중력효과, 비해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이 이게 틀리다 얘기하려면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요것만 갖고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사 이게 팽창 속도가 틀리다 하더라도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가속 팽창 자체가 우주는 이제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타임스케이프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요지는 뭐냐면은 왜 팽창 속도가 틀리냐면은 아까 필라멘트 안에 빈 공간, 커다란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시간이 늦게 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필라멘트 있는 데는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현상으로 물질이 늦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측정하면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잰 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데, 그게 아마 뉴질랜드 교수인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틀리다는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증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력렌즈, BAO, CND가 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다 입증해야 그 오케이 되는 겁니다.